네, 안녕하십니까. 대선이 26일 남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고 있죠. 오늘 더불어민주당 두 분 부대변인들 모시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핫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찬진입니다. 네, 이현택입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 재판 연기 소식. 두 번째로는 김문수, 한덕수 듣도 보도 못한 강제 단일화 소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의 경청 투어 소식 등등 앞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6월 18일로 연기가 됐죠. 그래서 저도 점심 먹다가 속보를 보고 너무 다들 속이 시원하게 식사를 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기일이 변경됐다는 속보도 나왔는데 민주당은 다음 주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어제 일어난 일이에요. 어제 일어난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박창진 부대부터.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자 패널로 나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속 말꼬리를 잡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쳤다는 식으로 나오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따져봐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선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이 주권을 행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대법원에 의해서 진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국민들이 격분을 했던 거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도 하시고 로그인 기록을 내놔라 이런 이제 일들이 진행됐던 건데 이런 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선거 중립의 의무라는 게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선거 중립의 의무를 국가기관이 지키지 않았다. 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도 우리가 명백한 논조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 헌법 64조에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시켜버리는 이런 과정이 진행된 것인 만큼 네. 우리가 이 법치주의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현택 부대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집에서 밥 먹다가 좀 밥을 늦게 먹었거든요. 밥 먹다가 그걸 봤는데 사실 좀 배가 약간 더부룩했었거든요.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셔갖고. 그 바카스를 한 잔 들이킨 것 같은 시원한 청량감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제대로 돌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니 누가 보더라도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재판을 한다는 것이 이 절차적인 정당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은 할 수 있겠죠. 이게 옳다 그르다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셨던 것 같고 제자리를 찾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로그 기록을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우리 로그 기록 공개 못한다,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로그 기록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없을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내 컴퓨터만 해도 내가 뭘 찾아봤는지 이력이 다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걸 공개 못한다. 이게 비밀은 아니잖아요. 기록일 뿐이잖아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느냐. 그냥 합당한 의심이 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로그 기록을 내놓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쨌든 본인들이 이 구만 쪽에 달하는 이 모든 재판 기록과 과정들을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잖아요. 그 절차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행정적인 절차 이런 걸 밟았냐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례적인 속전속결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잖아요. 원래 소부에 이제 해당되는 일이 하고 나면 거기서 충분한 어떤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게 좀 제대로 안 됐다. 더 위에 판결이 필요하다. 판단이 필요하다. 하고 해서 전원합의체로 옮겨오는데 그걸 이틀 만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배후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만 있는지 아니면 그 이면에 또 다른 세력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법원만 문제가 아니고 선관위에까지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주도의 누구죠? 김한규 맞아요. 의원님. 김한규 의원님이 어떤 국민의힘 후보의 이름을 든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그것을 불법 시설물 설치 조항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지금 들었다는 피켓이 불법 피켓으로 지금 규정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항에 지금 선관위에까지 나서가지고 국민의힘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규정을 좀 짧게 한 말씀. 그거 김한규 의원님이 이제 페이스북에 쓰신 내용을 보면 선관위도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은 지금 국가기관 전체가 뭔지 모를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의심이 된다는 얘기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피켓을 들고 설명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 시설물 설치 조항에 해당돼서 조사를 실행하겠다라는 이제 연락이 왔다라는 얘기고, 근데 이 김한규 의원님이 보여주신 이 그 피켓의 내용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었고 맞습니다. 네. 전혀 허위가 되는 것도 없고 피켓 사용은 토론회에서 허용되어 있는 네.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피켓을 들지 말라고 했었어요. 네. 처음에. 맞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정황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신고 정신을 철저하고 의심의 눈으로 지금 모든 사안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지경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아니, 생각이 그것도 그렇고 듭니다. 지금 네. 뭐 행안위 차원에서든 이 선관위원장을 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이 진상을 규명해 보든 그렇죠. 강력한 중앙선관위 네,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제가 아침에 그 뉴스를 못 봐서 그러는데 그 피켓을 우리 후보급 만들었나요? 아니면은 나머지 다 들었나요? 국민의힘 세 명의 후보의 이름이 이제 얼굴이 있다는데. 들어 있고 이름이 쓰여 있고 여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였어요. 네. 아니, 그런 거였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될 텐데 맞습니다. 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까지 대선 개입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졸속 재판으로 인해 가지고 맞아요. 국민들이 되게 민감하신데 여기에 선관위까지 이렇게까지 반응하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종종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후보 얼굴은 없었고 아. 이게 이제 누가 당시에는 세 명의 국민의힘 후보 중에 아직 그 결선을 통과하신 분이 최종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문수, 한덕수, 한동훈 이 세 분의 얼굴을 올려놓고 위에 누가 선택되더라도 누구라도 윤 어게인이다라는 이제 편말을 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니 뭐 그것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렇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을지문덕 개싸움. 그래서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맞아요. 네. 그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죠. 네. 그 5월 3일에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꺾고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 후로 오늘이 지금 닷새째 됐는데요. 그동안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를 둘러싸고 막 진흙상 싸움이 아주 막 난리도 아닙니다. 다들 지금 보셨겠지만. 그래서 지금 5일 동안, 어제까지 4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간략하게만 요약을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한덕수 후보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정현 대변인이 개헌 빅텐트를 완수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한덕수는 인터뷰를 통해서 단일화에 대한 모든 사안을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 이렇게 말을 남겼는데요. 그리고 광주를 찾아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더니 저는 그 장면이 뭔가 진짜 옛날 사람 인증이긴 한데 옛날 일본 영화 중에 러브레터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오겐이 됐어요. 저도 알아요. 외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정말 생각나긴 하던데. 네. 어쨌든 다음날 이제 서울에 와서 그 광주에 찾아가서 이 유족들이나 아니면 광주 시민들이 막아서 참배를 못했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광주 사태라고 두 번이나 얘기하면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김문수 후보에게는 단일화 압박이 점점 심해졌나 봐요. 그래서 김문수가 여기가 한덕수 당이냐 이렇게 외치면서 단일화파 이양수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캠프 김재원 비서실장이 한덕수는 1,000원짜리 당비도 한 번도 안 낸 분이라고 하면서 김문수로 단일화할 것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부처님 오신 날 공축 법요식에서 김문수 한덕수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뭐 단일화 할 거냐 말 거냐 언제 만날 거냐 이런 말싸움을 하다가
왜 이렇게 김문수가 아직까지도 버티지? 뭐 이렇게 당황한 거죠, 국민의힘이. 그래서 단일화를 두고 긴급 의원총회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더 재밌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까지 듣고 한번 두 분의 소감을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네. 저는 김문수를 이렇게 편들고 싶진 않은데. 네. 그렇죠. 김문수 은근히 응원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야기하자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으신 분이죠. 네. 대통령 적합하지 않으신 분인데 김문수 좀 서운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문수는 저는 단일화를 정말 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충분히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 그 후보가 되자마자 3시간 만에 단일화 하라고 갑자기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후보자 중심 선대위도 안 꾸리고 백드롭에 김문수 넣어달라고 하니까 이름 빼버리고. 맞아요. 네.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후보자 임명장도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진짜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 김문수 의원이 후보자가 돼가지고 후보자 프로필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 후보자 프로필 찍는 시간인데 옆에 한덕수가 와 있다잖아요. 같은 날, 같은 스튜디오에. 옆에 스튜디오에 하고 그러니까요.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전당대회, 그다음 전국위원회 이거를 하는데 후보자와 상의하지 않고 지도부에서 그냥 알아서 다 결정해놓고 너 이거 참여해라.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너무 화가 강제로 나죠. 끌어내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형국인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제 경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출마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당에서도 국민 그 참여 경선을 했었어요. 그래서 몇만 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당원 뭐 10,000명인지 20,000명이 참여하는 이제 선거로 순위가 다 정해졌어요. 다 정해졌는데 갑자기 전국위원회를 대의를 열었어요. 열어서 특별 당규를 정한 거예요. 할당을 한다. 네. 지정 번호를 준다. 1번, 2번은 누구 어떤 특정한 어떤 규정에 맞는 사람에게 이름으로서 이제 순번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당내 게시판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뭐 실시간 그 검색어가 있을 때였는데 댓글이 모두 다가 뭐였냐면 논조가 어떤 특정인이 안 돼서 싫다 이런 돼서 싫다 안 돼서 뭐 안타깝다 이런 게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훼손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믿을 수 없다. 이게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의 자세가 맞느냐였고 그게 당내의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시선을 가지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정당으로서 정치 그룹으로서의 가치성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8시 반에 김문수 형님께서 저는 형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싶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사나이 다오신지 몰랐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럼 긴급 기자회견 얘기는 좀 더 브리핑을 있으십니까? 다음에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긴급 의총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저는 진짜 재밌더라고요. 일단 김문수가 TK, PK 일정을 하겠다고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김문수를 의총으로 끌고 오자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주로 막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김문수, 꽃꽃 문수가 돌연 대선 일정 정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럴 거면 경선 왜 했냐라고 하면서 김문수를 잡으러 권성동은 경주로 KTX를 탔는데 김문수는 서울로 다시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와중에 홍준표 의원이 다시 등장합니다. 미국에 간다고 했는데 간 줄 알았더니 아직 안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당 후보 교체할 거면 경선 비용부터 보상하라 이렇게 그렇죠. 일침을 피탁금이 얼마나 날립니다. 씁니까? 그럼요. 그게 맞죠. 네. 그리고 대선 후보에게는 당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당대표 했을 때 그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 비대위 해체 권한도 있다 이러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꿀팁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권성동 대표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김문수 집 앞에서 이 받지도 않은 전화를 움켜쥐고 계속 있다가 10시쯤에 발길을 돌렸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차명진이 김문수 캠프죠. 페북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김문수가 이겼다. 그래서 한덕수는 단일화 안 이뤄지면 자기 대선 후보에 등록을 안 하겠다. 이런 무슨 대통령 후보자에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는데 어쨌든 후보 등록 안 하겠다 이렇게
뭐 떼쓰는 말을 던졌고, 그리고 김문수는 한덕수가 11일 뭐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진전이 없으면 후보 등록 안 하겠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상황이 그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저녁에 한 차례 두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있었지만 한덕수는 나는 당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했는데 김문수가 내가 당이다 하면서 결렬이 협상이 되고 뭐 오늘도 4시에 협상을 한번 한다고 하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기자회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우스운 얘기인데 기자회견을 보고 요지가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 11일 날 우리가 대선 후보 지금 등록을 신청하게 돼 있는데 11일이 지나고 나면 한덕수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대선에 나올 수가 없는 이제 물리적 환경이 되는 건데 14일 날까지 그 토론회를 하고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 그래서 이미 네. 막아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 형님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쳤다. 내가 김문수 전 장관에게 박수를 치는 상황이 발생할 줄은 몰랐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비화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김문수 형님이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네.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전날 저녁에 국힘에서 맞아요. 비상 네. 의총을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김문수한테 통보를 안 해준 거예요. 맞아요. 논의도 안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걸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자회견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개싸움에 이은 개무시를 당하셨네요. 아니 근데 사실 국민의힘도 너무한 게 어제 진짜 또 다시 긴급 의총을 소집해가지고 토론회를 열고 그 다음에 토론회 끝나고 나서 바로 여론조사해서 후보를 결정하겠다라고 자기들끼리 결정한 거예요. 이 지금 공당의 후보로 결정된 김문수 측에다가는 아무것도 이렇게 통보를 안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김문수 나와라, 토론회 나와라, 네가 안 나와도 우리는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코미디더라고요. 그렇죠. 네. 코미디를 떠나서 이건 정말 뭐 타당이긴 하지만 정당의 존립 가치를 흔드는 일인 것 같아요. 아니 정당한 절차와 그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를 그 어떤 정당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제2의 당권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위 쌍권이라고 불리는 두 사람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도 상관없고 내 지지층도 상관없고 국가의 운명은 더더군다나 상관없고 우리의 당권만 중요하다. 이런 이제 태세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당의 가치, 정당을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걸 모두 무너뜨리는 일이 아닌가라는 저는 근데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제가 또 어제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아직도 미국을 안 가고 또 페북에다가 지금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을 해서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면서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심 투표로 몰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용산 배우설을 어제 또 큰 건을 터뜨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홍준표 그 전 대구시장이 너무 또 시원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형님이십니까? 형님이죠. 형님? 아니 본인이 탈당한 이유가 이런 당의 공작질 때문에 탈당했다라고 명확하게 워딩을 주셨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경선한 비용 돌려달라고 했잖아요. 사강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2억씩 냈어요. 현금 2억.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김문수 후보하고 우리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3억씩 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본선 경쟁으로 가지. 김문수 후보는 재산이 거의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전 재산 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똑같이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저는 나쁘겠어요. 비례 후보 되면서 5천만 원 냈는데 할당되신 분들은 그 돈을 안 내셨어요. 그러니까요. 기탁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향간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한덕수 들어오려면 후레자 3배 하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게 3억 아니고 9억 내고 들어와라고 이런 말이 나올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걸 바라보는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또 국민들이 정말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상식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을 위해서도 참 좋지 않은 일인데 왜 이러시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박수를 쳤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또 김문수 후보가 그럼 지금까지 뭐 했냐? 아니 이렇게 나올 거면 한덕수도 경선에 참여를 했었어야지. 경선에 참여할 때는 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왜 단일화를 자기하고 하자고 난리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의 답변이 뭐였냐면 그때는
뭐 국가 위기 상황이었고 위기 상황이라서 자기가 통상 협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국가 위기 상황 그럼요. 지금 아닌가요? 국가 위기 상황 아닌가? 지금은 뭐 트럼프랑 협상이 다 끝났나요?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럴 때 더 중심을 잡고 총리나 국가를 이제 대행해서 이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을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박차고 나온 인물이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불안의 요소만 가중시킨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어이가 없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예. 저는 한덕수는 절대로 그 대통령이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덕수가 정말 오랜만에 웃는 모습 봤거든요. 그 언제요? 한덕수가 별명이 간덕수잖아요. 아, 네. 권력에 이렇게 잘 비비시고. 근데 그분이 언제 웃었냐면 최근에 그 봉축식 갔을 때 이재명 대표 보면서 저도 악수 한번 하면서 웃었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거 보면서 와, 이 사람 정말 권력에 이렇게 숙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네. 저는 정말 한덕수를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이 사람은 진짜 공직이 봉사가 아니고 투자였다. 이렇게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투자 목록 네, 뭐냐면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그 전관예우 끝판왕인데 맞아요. 이 사람이 그 2017년에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그 공직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김현장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4년 4개월 동안 네. 공직 그 김현장 고문을 했어요. 법률가가 아닌데. 근데 여기에서 고문료로 약 20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4년 4개월 동안 네. 로비스트를 한 거죠. 그렇죠. 로비스트라는 로비스트라는 게. 예. 네. 그래서 근데 고액 고문료 근거가 본인이 제출을 했거든요. 그게 회의 4번 참여했다라는 것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네. 그럼 회의 4번에 20억. 그렇죠. 그래서 전관 의혹의 군계 일학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네. 그 한덕수를 두고 법카하고 관용차만 주어지면 뭐든 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맞아요. 대통령도 그래서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런 세간의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네. 미담이 많네요. 또. 네, 그렇죠. 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리고 처가에 땅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2007년 일인데 이때 이 시세 차익을 50억을 보거든요. 50억이요? 네, 그 땅을 팔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본인 처가의 땅은 맞아요. 네. 근데 이 토지를 부동산 시행사가 강호 AMC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의 정책 특보를 맡은 인물이고요. 그 투자 회사. 네, 시행사가. 시행사가. 마침 2007년에 대선 캠프가 있었고 이명박 캠프가 그리고 2007년에 땅 거래가 돼요. 네, 근데 이건 의혹이긴 하죠. 척척 들어맞는 네, 의혹이네요. 카르텔의 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시세에 다른 데 또 땅을 구매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보다 이 한덕수 처가의 땅을 2배 이상으로 더 비싸게 삽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건 공손이네요. 윤석열 뭐죠? 아버지 집이었나요? 본가였나요? 그걸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분이 또 그렇게 고액으로 샀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것도 네. 딱 맞아 떨어지네요. 네. 한덕수가 2022년 총리 인사청문회 할 때 맞아요. 네. 재산을 공개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총 재산이 82억이었어요. 맞아요. 현금이 51억이었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2012년에 공직 퇴임을 했는데 10년 만에 40억이 불었어요. 이런 재테크가 없네요.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드러난 돈만 20억 플러스 50억인 70억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30억 쓰고 남은 돈이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또 시세 차익이 50억이니까 네. 양도세 내고 뭐 이런 세금을 냈겠죠. 그렇구나. 네. 대단하네요. 그게 지금 제가 이게 소송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 대형 로펌하고 싸워봤잖아요. 그 대형 우리나라의 10대 로펌들하고 거의 다 싸워봤는데 보면은 말씀이 맞다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 부분이 첫 소장에 이제 그 대표 변호사, 그 다음에 뭐 피고인, 뭐 소송인 주소랑 이게 나와요. 제가 한 6년 동안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6년 후에 최종 판결문을 받아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아파트에 사셨어. 근데 어떤 한남동에 있는 아주 비싼 동네로 이 대표 변호사가 주소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뭐 10억대, 보통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가 뭐 10억대에서 20억대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주택들은 100억대잖아요. 재산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대단하다.
이런 이제 관료들, 엘리트 관료들이 권위를 이용해서 또 권력을 이용한 카르텔이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이 들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대법관에 대한 불신이 좀 생겼는데 이런 이제 법조계도 여야를 떠나서 또 한독수를 이제 저쪽에서 제가 패널 나가면 항상 얘기하는 게 너네도 쓰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인력 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뭐 이용이라기보다는 그 자리를 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어떤 도덕적인 관념이나 나의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가라는 거에 있어서 과연 그 이제 청렴한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도 정관예우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야 될 의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관예우도 반드시 저는.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김건희, 윤석열 패밀리 비즈니스 3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들었잖아요. 김건희 여사 아니면 그 최은순 무친 네. 그 뭐 땅 투기 아니면 그 양평 고속도로 휜 문제 아니면 주가 조작 문제 엄청나게 많은 의혹들이 지금도 쌓여 있어서 그 계속 또 발생하고 있고 그렇죠. 그 비즈니스 패밀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내란 정권에서 또 지명한 것으로 보이는 한덕수 후보마저 이런 의혹이 많다면 우리 진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저는 얼마 전 이제 어떤 자리에서 들었는데 옆자리에 이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한독수, 김문수 차이가 뭔데? 이러는 거예요. 어떤 여성분이, 그러니까 이제 남성분이 상대편에 앉아 계시던 분이 하는 말, 그러게, 그거 다 윤석열이가 지명한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본질을 우리처럼 뭐 이렇게 고관여층이 아니더라도 그 정권의, 그 파면 정권 출신이라는 것만 해도 부끄러워서 우리는 이렇게 출마까지는 생각 못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또 하신 말씀. 네네. 아니, 그 한덕수가 되게 청렴하다, 아니면 자기 유능하다, 이런 걸로 계속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근데 제가 한덕수를 공부하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형님 공부 많이 하셨어요. 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덕수의 특권 라이프. 네, 뭐냐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역협회장을 했어요.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아시죠? 강남에 그렇죠. 거기 호텔 피트니스 클럽 거기 이용권을 무료로 줬나 봐요. 그게 이제 거래를 하면 1억 원 상당이래요. 그리고 연회비가 1년에 부부가 8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3년 동안 재직했는데 이거를 이제 무료로 준 거예요. 일단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얼마 전까지 2022년까지 10년 동안 무료로 이용했어요. 그게 가능해요? 거기서 줬대요. 근데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것이 그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그 어떤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뭐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용한 거잖아요. 줘서 썼는데 그게 왜 문제? 이렇게. 아니 저도 거기 이용하고 돈 내고 이용해야지. 그렇죠. 공직자면. 만년 관료주의와 특권에 그냥 푹 빠져 사신 분이다라는 결론이 나네요. 네.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국무역협회가 인터컨티넨탈 지분이 31%나 있어요. 그럼 이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배임 혐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조심했어야죠. 한덕수 못 될 사람입니다. 하면 안 돼요. 네. 알 만큼 아는 분이. 네. 그래서 이제 한덕수 잘알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한동훈 전 후보의 코멘트가 생각납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민주당 소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우리 이재명 후보 경청 투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행보, 빠른 행보,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저쪽이 지금 뭐 단일화다 뭐다 이렇게 개싸움을 벌이고 있는 요 와중에도 굉장히 차분하게 정책 공약들을 따박따박 내면서 뭐 어린이날에 청소년 공약, 뭐 오늘은 어버이 공약 이런 것들을 내면서 정책 행보를 또 같이 이어간다고 가고 있죠. 그리고 또 8일부터는 본격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10일부터죠. 12일부터입니다. 예. 네, 이제 광화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 소식들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지금 조용한 행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용하지 않았고요. 정말 활발하게 소위 변방이라고 불리는 지역
부터 순회를 하면서 경청 투어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제일 그 인터뷰 중에 시민들 인터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우리 동네에 한 번도 대선 후보가 와본 적이 없다. 이재명이 최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 지금 이재명의 행보가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 출마 영상에서 보여줬던 K 이니셔티브를 얘기하면서 문화 강국 또 우리가 현재 이제 K 파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행보 중에 하나로 어제는 그 유명한 김은숙 작가님을 비롯한 이런 이제 분들과 전북에서 만나는 이런 행사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광화문을 첫 유세 장소로 정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거죠. 소통? 바로 모든 시민들이 이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된 자세로서 정말 저 불의한 정권을 파면시키겠다라고 나선 그 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저는 너무나도 감동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사업을 하는 그곳과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돌아다니시면서 저는 그 태도가 너무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보시면 시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쫑긋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 너무 적으시고, 네, 태도가 너무 좋고 또 겸손하시고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그 정은경 그 총괄선대위원장이 정강전 정책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우리 민주시민이 이겨냈는데 더 악독한 바이러스, 계엄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뿌려가지고 국민들이 힘들게 해서 내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모든 위기를 우리 민주당과 우리 이재명 대표가 잘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어제 투어 영상을 보니까 군밤을 까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반을 쪼개서 김은경 선대위원장한테 주시더라고요. 훈훈한 모습이다. 근데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잖아요. 우리가 그 이재명 후보가 다닐 때마다. 근데 지금 신변 위협의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는 좀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며칠 전부터 그 방탄조끼를 좀 착용을 다시 하셨고 갑자기 불쑥 들어오는 인파들로 인해서 이 경비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업무 스트레스 강도가 좀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지하고 열광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가장 유력한 후보를 좀 잘 지켜내서 우리가 대선 끝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자중해 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는 많은 제보가 실제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각 의원실로 많이 오고 있고, 당 내에서 이제 각 커뮤니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올라오는 그런 어떤 이제 위의 가능성의 글들도 지금 많기 때문에 지금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후보가 그래서 이제 악수를 하지 않는 불친절한 후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논평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는 방식인 거죠. 내가 그 정도로 왜 우리 뭐 외국 그 유명한 셀럽들도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차라리 콘서트를 취소하겠다. 그 장소를 방문하기로 한 걸 취소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인 것처럼 지금 그 후보가 하는 그 제스처와 말은 저만 보호할게요. 그래서 저 악수도 안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안전도 위협될 수 있기 때문에 과밀하게 몰리거나 쏠리거나 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이걸 자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하고 싶지만 이런 상황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제 제가 인상적이었던 말은 뭐였냐면 그 영상 기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 기자가 옆에 있는 그 팬 기자에게 혹시 내가 같이 테러의 위협에 노출돼서 영상을 못 찍게 되면 너의 핸드폰으로라도 계속 찍어서 이 영상을 담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짜 현장에서는 이게 너무 위협적인 일로 다가오나 봐요. 그렇죠.
아니 보면은 그 지지자들이 좀 약간 과격하신 분들도 보여요. 한 번씩 보면. 그러면 갑자기 막 다가오게 되면 맞아요. 이게 막을 수밖에 없죠. 근데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저쪽 이제 극우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니 무슨 후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와서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각오는 되어 있죠. 네, 실제로 들었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 실질적인 위협이니까. 위협이 있고. 그럼요. 네. 이재명 그런 경험이 있고. 또. 네. 네. 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그 내란 세력을 막아내는 그 역할을 할 국민의 후보이기 때문에 이분을 어떻게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사람을 대체할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팩트체크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자면 주변에 있는 국민들께서 같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나타나면 미리 좀 경고해 중요한 주시고 부분이네요. 차단해 네. 주시고 그러니까 경호원이 다 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그래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 아울러서 이제 저희가 또 공보단에 있지 않습니까? 네. 공보단 부대변인을 또 맡고 있는데 요새 이제 언론 지형에 있어서 뭐 이거는 드러난 사실도 있기도 하지만 약간의 이제 경고의 의미를 담기도 한 건데 구도를 자꾸 민주당이나 우리 후보를 악마화하려는 식으로 담으려는 게 있는 게 좀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 패널이라고 이제 이름은 걸고 있는데 실제로는 먼 과거의 이력이거나 현직이 아니신 분, 현재 이제 대선 국면에서 그 관여가 아니신 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말이 자충수가 되기도 하고 정확한 이제 우리 캠프에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은 게 있어서 우려를 가지시는 우리 당원분들도 많고 국민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선관위가 아니죠. 선대위 차원에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조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해 나갈 생각이니까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분명하게 우리 대표 후보의 발언이 아니고 정책이 아닌 것은 명확하게 당의 메시지로 논평을 내고 있으니까 그게 맞는 기준이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보시면서 드는 생각 없으셨습니까? 압도적이다. 김문수, 한덕수는 네 똑같다. 네.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 그 누구와 이제 양자 대결을 하더라도 월등하게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이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그 국힘 쪽이나 이제 일부 잘못된 여론 조사를 하시는 쪽에서 제목을 되게 악의적으로 삼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국민들 잘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볼 때 이 제목만 볼 게 아니라 안에 수치를 정확하게 봐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전체 지표가 나와 있고 세분화돼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세분화된 항목 중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거. 그러니까 중도층의 경우에는 비등하게 나왔다. 요걸 이제 첫 화면에 띄워놓는 거죠. 뭐 우리는 또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 이제 당 홈페이지 등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바로 그 소망은 뭐냐면 마지막 멘트인가요 오늘? 네, 저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더라도 압도적인 지지율이 있어야지만 이 국정 혼란과 파면으로 불법 계엄으로 발휘된 이 국정 혼란을 다 수습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분들 특히나 안심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어저께 또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 이제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거기에 여론조사를 뭘 올려놓으셨냐면 국민의힘이 그 민주당을 이긴 것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래 댓글이 쫙 달리더라고요. 역시 뭐 민주당은 어쩌고 뭐 이재명 뭐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막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그 들어가서 자세히 봤더니 옛날 여론조사예요.
그래요? 네. 그런 거 그럼 조작이네요. 그렇죠. 네. 이건 진짜 가짜 뉴스고 네. 이건 정말 해선 안 되는 여론 조작이죠. 제보를 해야 되겠네요. 네. 민주파출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조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화면을 보고 계시는 팩트TV 시청자분들께서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압도적이니까 계속해서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오늘 제가 한덕수에 관해서 2개를 말씀드렸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한 30개도 뽑겠더라고요,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아유, 네. 근데 시리즈별로 오늘 제가 6개를 준비했는데 어쨌든 2개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고, 한덕수는 절대 아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저는 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리즈를 페북에 좀 올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테를 치셔서 우리 보실 수 있도록. 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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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원혁입니다. 오늘은 블루정책 브리핑 제2탄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은 우리 반도체 공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약입니다. 조금 더 우리 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공약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와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를 여러 가지 시장들 돌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지난 5월 4일 단양 구경시장입니다. 단양 구경시장 이재명 후보가 오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평상시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단양 구경시장에는 인산인해를 이뤘던 시장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의 상황들은 어떨까요? 소상공인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들이 1125조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380조가 코로나 이후에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체 소상공인 중에 336만 명이 지금 대출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의 질이 아주 안 좋아요. 근로자들은 대출이 잘 나옵니다. 근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업자들은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제2금융, 제3금융으로 밀려나서 아주 비싼 대출, 그리고 최근에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업 부담은 늘어나고, 그리고 그만큼 또 장사는 안 되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닥쳤는데요.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냈습니다. 자, 첫 번째, 코로나 대출 종합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금리 대안대출 정책 자금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2금융, 4금융, 3금융으로 몰려서 지금 대출 금액들이 10% 넘는 고금리 대출들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서 저금리로 대안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자금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갚을 여력들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업을 접는다면 당장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기 분할로 해서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엄 피해 회복. 우리 내란 속의 윤석열이 계엄을 12월 3일에 했습니다. 연말이었죠. 많은 소상공인들이 연말 한 달의 어떤 영업으로 1년 동안에 주요 수입으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윤석열의 계엄으로 큰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때문에 이번 피해들이 그분들이 오로지 그분들만 스스로 자력갱생해라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계엄에 대한 경제적 피해들을 좀 나눠가질 수 있도록 피해 회복에 이재명 대표가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경영 부담 완화가 있습니다.
경영 부분 중에서 임대료 부분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데요. 관리비라는 것이 꼼수 건물비 임대료 상승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2천에 200 이렇게 알고 건물에 들어갔는데 관리비가 우리 처음에 얘기한 다르게 50만 원, 60만 원 그래서 매달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건물 주인한테 관리비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제도화해서 꼼수 임대료 인상을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키오스크 있죠. 무인 주문기, 그리고 상품권, 그리고 캐치 테이블 같은 케이블 오더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다들 수수료가 있습니다. 제2의 임대료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수료들을 법제화해서 좀 인하할 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확대가 있습니다. 예, 지역화폐는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부터 도입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미 검증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죠. 지역화폐는 연매출 12억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화폐입니다. 통용되는 화폐죠. 이 지역화폐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직결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지금 폐업률이 아까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화폐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경기도죠.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폐업률이 가장 낮고 오히려 창업률보다 폐업률이 낮은 유일한 곳이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의 효능은 이미 검증되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더 확대하고 더 많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소상공인 정책의 네 번째 공약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폐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4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률이 2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사분기에는 창업률보다 폐업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좌절하고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고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 사회 패자부활전에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업지원금, 폐업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망했는데도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폐업을 하는데도 이거 원산복구에 나가면 권리금은 둘째치고 이 원산복구에 대한 비용이 수천만 원이 들기 때문에 본인들의 땅과 추억과 정성이 들었던 공간들을 버리고 도망가시는 분들까지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하는 데 대한 지원금을 주고요. 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금융지원, 본인들이 파산 회생 같은 것들을 더 지원을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기를 위한 것이 꼭 금융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경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재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다시는 폐업하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이 다시는 실패를 맛보지 않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시장 질서입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있죠. 그러나 배달의 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의 수수료의 문제는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들이 물가를 올렸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뭐 수수료가 비싸다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사장님, 가격을 올리세요.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 소비자들에게 대한 부담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자유를 받게 놓여져 있는 플랫폼 수수료를 어떤 제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부분 이상은 받지 못하게 한다든지 해서 수수료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는 사실상 제2의 임대료라고 합니다. 매출 전체의 20%, 10%, 20% 이렇게 차지하다 보니 부가세도 내고 임대료도 내고 수수료도 내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조정돼야 되고요. 수수료뿐만 아니라 광고 역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고가 공정하지 않게 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어져 있어서요. 이런 시장의 어떤 공정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역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이
어떤 근로자들에 비해서 좀 안전망으로부터 많이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혼자서 영업을 하시는 여성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취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곳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치안의 위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연계 안심코드를 의무화해서 지금 편의점 같은 데서 수화기를 내려놓거나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올 수 있죠. 이런 안심코드를 여성 근로자들이 있거나 좀 위험한 지역에서는 의무화를 해서 좀 안전을 보장하도록 해드리고요. 이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육아휴직 수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일반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 육아휴직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최대 11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여성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바로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고 몇 달 쉬었다 가게 영업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한 달에 110만 원을 받아서는 임대료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사업장을 접고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가 몇 년 뒤에 다시 사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경력 단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이 소상공인들이 아이를 좀 낳고 그리고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이 경영 일선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 중 하나는 바로 화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명절이나 이런 데 보면 재래시장이 불이 나서 하루아침에 물건들을 많이 소실받은 그런 슬픈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화재라는 것은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지난 살아온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아주 무서운 재앙과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 공제라는 거와 보상 확대라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보험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는 확대해서 우리 안전하게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소상공인 공약을 요약을 하면 매출은 올리고 부담은 내린다는 것입니다. 네, 소상공인 어떻게 보면 큰 우리 나라 경제 반도체에 비하면 큰 경제의 어떤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 모세혈관이 100억 개가 있듯이 소상공인 역시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많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소상공인이 튼튼해야지 우리 경제가 튼튼합니다. 소상공인이 위기인 지금, 골목경제가 위기인 지금, 서민경제가 위기인 지금은 우리 경제의 신체 전체가 위기인 현실입니다. 그러한 지금 바로 이재명의 공약이 이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한번 뛰게 할 것입니다. 이상 블루 정책 브리핑의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원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